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강윤진 강사입니다. 아침 문제풀이 1회 해설을 할 텐데 오늘은 2번 문제, 비판 문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판 문제는 푸는 방법이 좀 고정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좀 잘 알면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늘은 2번 문제를 좀 다룰게요. 그리고 이 제시문은 정보량이 많은 건 아니지만 말이 좀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저 말 같고 해서 조금 까다로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화 이론적 법 이론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로 적절한 걸 골라라. 그럼 문제의 요구사항, 범주를 잡으셔야 될 텐데 대화법적 법 이론은 왼쪽 4단락에 귄터의 견해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대화법적 법이론은 하버마스의 법철학을 수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버마스의 철학과 귄터의 철학 모두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문제다. 다시 말하면 이 출제의 범위가 2번 단락부터 시작한다 라고 우리가 잡으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비판이라고 하는 거, 문제 푸는 방법이 기계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 남의 주장을 일단 듣고 그 다음 반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주장 A가 있으면 그냥 not A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이게 이제 비판이 되는 것인데 잘못된 것, 이거 한 번 해봤을 때 이게 비판이구나라고 알아보면 좋을 텐데 잘못된 비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잘못된 경우냐.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면 되는 거죠. 왜곡하면 잘못된 것이겠죠. 틀린다. 반대를 해야 되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틀린다. 그 다음에 A가 not A다라고 얘기하려면 둘의 논점이 일치해야 돼요. 중립명제여서도 안 되고 다시 말하면 무관하면 안 된다. 즉 논점 일탈, 중립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어려운 거는 논점부터 잘 잡고 들어가야지. 아예 독해 단계 자체가 논점부터 잘 되고 있어야 좀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많은 문제들이 한 90% 이상 왜곡 일치 단계에서 잡힙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딱 보자마자 이게 비판이구나라는 걸 알아보는 게 좋겠고, 그게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왜곡하진 않았는지, 즉 상대방의 말을 왜곡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진 않은지 요거를 먼저 찾아보시면 그러면 좀 쉽게 풀리실 거예요. 자, 그러면 4단락, 5단락, 6단락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장이 조금 기셨을 거예요. 길어서 좀 전체적인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보시면 대화법적 법이론, 규범 창설 과정, 규범 적용 과정 이렇게 등장을 하죠. 개념들이 많을 때는 개념의 틀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셨을 때 아마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그리셨을 거예요. 대화 이론적 법 이론, 규범 창설, 규범 적용. 자, 이렇게만 잡으시면 틀립니다. 안 됩니다. 자, 문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자, 구분하였다로 끝이 났죠? 그러면 뭐를 구분했는지가 있어야 되겠죠? 보니까 단계를 구분한 겁니다. 어떤 단계? 입법 단계와 적용 및 해석의 단계. 총 3단계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가 있어 끝 이게 아니고 대화법적 법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단계가 있다는 거죠. 입법, 적용, 해석 이 3단계가 있는데 3단계를 요 단계, 요 단계로 바꿔 재구성을 하였구나. 그럼 단계니까 우리가 여기서 선후관계라고 하는 거 왼쪽이 먼저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뜻도 잡아주셔야 되겠죠. 이거를 눈으로만 그림만 보시면 문제를 못 풀죠. 자, 뜻을 보셔야 돼요. 규범 창설은 뭐냐? 정당성을 심사하는 거다. 뭔 정당성? 어떤 명제적 내용의 정당성? 무슨 명제인데 어떤 규범이 지닌 그러한 명제적 내용이야. 그럼 보십시다. 어떤 규범적 주장, 뭐란 뜻이야? 법적 주장이지 뭐. 법적 주장이 지닌 명제적 내용, 그 명제의 내용의 정당성을 심사한다. 그럼 간략하게 한마디로 뭐 어떤 규범적 주장의 정당성을 심사한다 이런 뜻이네요. 규범 창설이에요. 뜻이 명사를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뜻을 집으세요.
창설, 법을 만드는 거구나. 와, 뒤는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용을 해야 되겠지. 자, 이에 따르면 그럼 상술이 됩니다. 윗문장을 자세히 풀어 쓰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문장이 조금 이제 또 길죠? 규범 창설 과정에서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자, 그다음에 규범 적용 과정에서는 대화가 진행된다. 그럼 둘 다 대화라는 거네요. 표시를 좀 해볼까요? 창설 과정이랑 매칭해 주실게요. 대화. 적용 과정이랑 또 매칭해 주실게요. 대화. 자, 오른쪽에 적어보겠습니다. 둘 다 대화다. 그럼 대화라고 하는 거는 공통적인 거죠. 자, 공통점 잡아서는 두 개념을 구별을 못하니까 차이점 잡으셔야 되겠죠. 자, 규범 창설에서는 무슨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어떤 규범적 주장의 보편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규범으로 정립해가는, 한마디로 뭐 규범을 정립해 나가는 거네. 그죠? 어떤 규범적 주장이 있어, 어떤 법적 주장이 있는데 그것이 모두에게 통용되는 것이라고 인정해줘. 즉 보편성을 부여해줘.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그 보편적인 규범이라고 인정받은 것을, 보편적인 주장이라고 인정받은 것을 법으로 정립해가는 거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규범 적용 과정에서 일어난 거는 규범 창설 과정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은 규범들, 즉 선후관계잖아요. 선후관계니까 방금 한 그거 창설 대화를 통해서 어떤 주장들이 법으로 이제 정립이 됐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단계를 거쳐간 규범들을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걔네들을 전제로 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적용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대화를 하겠지,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이때 규범 적용은, 자, 적용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적용이 다시 3단계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단계를 집으시고요. 문장이 좀 길 때는 크게 이렇게 큰 틀을 짜시고 들어가는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의 의미를 잘 구별하는 데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안을 서술한다. 어떤 뭐 사건, 사태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잠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은 규범 중에서 당연히 선택을 해야지. 인정 못 받은 거에서 왜 선택을 하겠니? 그러니까 이 앞문장은 열심히 보실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인정받은 애들 중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핵심을 잡는다 그러면 서술에 상응하는 규범들을 선택한다. 여기가 핵심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선택된 규범을 사안서술과 의미적으로 동등하게 해석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 동등만 잡으시는 거예요. 동등하다라고 하면 대상이 두 개 있어야 되니까 대상 두 개를 잡으셔야죠. 사안서술과 규범을 동등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상 찍고 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안서술은 이렇게 연결되어 문장 읽으실 때 항상 앞부분 주어 놓치지 마시고요. 사안서술은 뭐다? 사태를 기술하는 거죠. 앞에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는 벌어진 상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령 A가 B의 신체에 상해를 가했다. 는 사서술과 관련하여 A가 그동안 이제 박해를 좀 다녀와가지고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B를 상해한 것이라면 이때 사안서술은 실제로 발생한 일과 부합함으로 진실하긴 한 거야. 어쨌든 A가 B를 다치게 했어. 하지만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자, 그럼 여기서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의 문맥적인 의미는 뭐냐? 상황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겠죠? 따라서 그리하여, 자, 두 개 잡으셔야 되겠네. 진실성 그라고 완전성,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다 잡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 규범 적용 대화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법 해석자들, 뭐 이런 사람들, 판결하는 사람들, 모든 이들이 상황 해석을 공유해야만, 즉 정보가 완전하게 서로에게 공개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맨 마지막 단락, 사안이 서술되고 나면 규범 해석자는, 자, 여기서도 해석자는 적용 단계니까요. 이에 상응하는 규범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선택한다. 이렇게만 읽으면 안 되죠. 뭐를 선택해요? 규범들을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유의미한 상황적 요소들을 선택해요. 자, 조금 자세히 읽어볼까요? 규범들을 선택을 해. 예를 들어서 뭐 상해죄야 이렇게 선택을 해. 그러면 규범 이해를 통해 상해죄는 어떤 법이야? 이 법이니까 이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얘가 얘를 뭐 얼마나 때렸고 어떻게 다쳤고 뭐 이렇게 이런 거야 하는 상황적 요소들을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사안을 서술해. 어떤 사건이 나왔다는 걸 줄줄이 길게 자세하게 서술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랑 관련되는 규범들이 뭐 A는 뭐 상해죄, 뭐 상해죄라고 해야 되나, 뭐 폭행죄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법들 후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법을 적용을 할지 A법, B법, C법. 그 각각의 법들이 뭔지를 잘 생각하고 사안 서술로부터 유의미한 상황들, 사안 서술로부터 유의미한 이 A와 관련된 거 혹은 B와 관련된 거, C와 관련된 상황들을 선택을 해. 그리고 이렇게 선택한 상황적 요소들을 근거로 하여 다시 규범을 해석을 해. 이런 경우 이 법은 적용이 되고 안 되고 어쩌고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개별적인 절대 명령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이 절대 명령이 집행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결국 이 절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인 거겠죠? 자, 왜 개별적이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각각 사안에 대해서 판결을 하지 이 세상 전체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인 절대 명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이렇게 읽어봤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게 제시문이 어렵진 않아 읽을 때. 근데 말이 막 비슷비슷하게 나오니까 헷갈리고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자, 문제 푸는 방법은 아까 알려드렸고, 자, 선택지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비판 문제를 보실 때는, 반론 문제를 보실 때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지문 내용이고 어디서부터가 어디까지가 비판하는 내용인지 그거를 찍는 것이 중요해요. 자,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묶은 여기 부분까지가 지문을 따온 것입니다. 보편화 가능성을 규범 창설 과정에만 적용하는 것은, 자, 이것이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면 여기까지 오케이고,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지문의 내용을 왜곡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로 바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보편화 가능성 원칙을 규범 창설 과정에만 적용을 하고 있느냐? 그럼 그렇다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규범 창설 과정에 대해서 색칠 제가 빨갛게 놓았습니다. 빨갛게 색칠한 부분을 보시면 어떤 규범적 주장에 보편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규범으로 정립해 간단 말이죠. 그럼 보편화 가능성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버마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하버마스의 주장을 포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편화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뭐다? 규범의 준수와 실행에 따르는 결과들을 관련자들이 모두 수용하는 것이 보편화 가능성이에요. 자, 보편화 가능성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하버마스에서 이름을 따왔지만 생긴 거 단어 자체는 따왔지만 4번 단락이랑 관련지면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죠. 네. 이렇게 규범 창설 과정에만 적용하는 거 뭐 틀려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 뒤를 보실게요. 규범적 적용 과정에서도 대화 윤리가 준수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시고 다시 귄터가 규범적 적용 과정에는 대화 윤리를 적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거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다시 또 지문 내용이고 이 내용이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봤더니 우리 아까 전에 필기도 했고 제시문에 표시도 했지만 두 단계 모두 다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간과하지 않았죠. 이렇게 해서 왜곡돼서 틀렸습니다. 자, 2번 선지. 사안 선술이 완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 여기까지. 지문에서 귄터가 간과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되는데 사안 서술이 완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사안 서술은 진실성뿐만 아니라 완전성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곡해서 틀렸네요. 자, 3번. 개별적 주체들은 서로 다른 심리적 맥락과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여기까지 잠깐 보류할게요. 모든 이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주장만으로 법규범을 정립한다면 여기까지. 자, 여기 가운데 부분이 지문에서 따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필자가 비판을 하는데 필자가 비판을 하는 근거가 앞에는 요 구절이죠. 즉 3번 선지는 제시문에서 여기 가운데 구절 따오고 앞부분에 필자 근거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서 이걸 깐 거예요.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럼 일단 지문의 내용을 잘 반영을 했느냐 하고 보면 잘 반영을 하고 있죠. 자, 하버마스에 대해서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떤 규범적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준수와 실행에 따르는 결과들을 관련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곧 보편화 가능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보편화 가능성 원칙을 통과해야 이 원칙을 통과해야 그래야 어떤 규범적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3번 단락으로 넘어가시면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규범만이 정당성을 지닌 규범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라고 얘기해요. 즉 어떤 법이 실제로 적용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즉 법을 만들 때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얻어라 이런 뜻인데 그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가운데 구절 틀리지 않게 넣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필자가 비판하는 포인트를 읽어보죠. 개별적 주체들 한마디로 개인들은 서로 다른 심리적 배경과 환경이 있지 않느냐 즉 서로 입장이 다르지 않느냐 따라서 모든 이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 거다 이런 뜻이죠. 모든 이의 동의를 힘들 텐데 모든 이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주장만으로 법 규범을 정립하다 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만들어질 수 있는 법이 줄어들겠죠? 그럼 따라서 어떤 상황에 필요한 법을 찾으려고 해도 그 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잘 반영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반대가 완벽한 반대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반대의 관계면 맞는 거예요. 알겠죠? 이 세상에 완벽한 주장은 없죠. 플라톤도 까이고 뭐 유명한 뭐 철학 칸트도 까이는데 이 세상에 완벽한 주장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주장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역접의 관계가 성립하기만 하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사안에 상응하는 규범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법 적용, 규범 적용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안의 특수성만을 고려할 뿐 집행될 규범이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간과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겠네요. 자, 사안에 상응하는 규범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되는 건 맞죠. 특수성만인지 모르겠으나 여하간 특수성을 고려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럼 그 다음 보실게요.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간과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다고 볼 수가 없죠. 자, 왜 그런지 문장을 일단 읽어볼게요. 왼쪽에 지금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적용 단계가 3단계죠. 1, 2, 3 3단계예요. 근데 첫 번째는 사안을 서술하는 거고 두 번째 단계를 보실게요. 사안 서술에 상응하는 규범들을 선택을 하는데 이때 잠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은 규범 중에서 한다고. 이해되었어요? 정당성을 인정받은 규범이라고. 그러면 여기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작동을 하죠. 그리고 이걸 그냥 구조적으로만 생각해봐도 문장을 안 읽어도 좀 빠르게 생각하는 거는 글의 구조를 생각하는 건데 이 구조 자체가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잖아요. 이 적용 과정은 당연히 보편적인 법 자체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따라서 이 보편성 조건이 간과될 리가 없는 거죠. 구조로 보나 문장으로 보나 이것은 틀렸습니다. 5번 규범 창설 대화와 규범 적용 대화가 상호작용하여 규범의 정당성을 부여하므로 요것도 3번 선지와 마찬가지로 필자가 하는 말입니다. 필자는 두 개가 상호작용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지고 제시문 왜곡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필자 주장이에요. 제시문 왜곡은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 제시문의 내용을 따온 부분에서 찾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자, 이 5번 선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시문의 내용을 따온 거라고 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글을 쓴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문 내용인데 이거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선지예요. 자, 그럼 지문의 내용 제대로 반영을 했는지 봅시다.
규범 적용 과정은 규범 창설 대화를 통해 정립된 규범과 논리적으로 무관한 거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문장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구조 자체가 이렇게 선후관계인데 무관할 리가 없죠. 땡! 왜곡해서 틀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비판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비교적 기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문제예요. 남주장을 잘 듣는다. 그리고 반대한다. 남주장을 안 들으면 안 된다. 반대가 안 돼도 안 된다. 하셨죠? 선지를 보실 때는 지문을 따온 부분과 필자가 새롭게 쓴 부분, 필자가 비판하는 부분을 구별을 하셔서 지문을 따온 구절에서 지문을 왜곡했는지를 먼저 찾으시면 문제를 풀기가 훨씬 수월해지시고요. 추리논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은 구조로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 뭐 조금 열정 있으신 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